독립기념일인 내일 차량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또 문을 여는 곳과 닫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불꽃놀이 사고주의보를 발령하고 테러 발생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어젯밤 시카고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방당국이 이민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아이폰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한 CNN에 대해 법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리버베일에 거주하는 한인 물리치료사가 200만 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의 한 사회복지사가 95세 치매 환자의 재산 5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지아주 아파트에서 90세 한인 노인을 수십 번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유가족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헬მს버러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버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와 축제로 들뜬 황금 연휴죠. 전국에서 약 7,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차량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또 문을 여는 곳과 닫는 곳은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불꽃놀이 사고주의보를 발령했고 연방당국은 뉴욕시의 테러 발생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 4일 금요일은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로 황금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일부 대형마트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코스트코 전 지점이 휴무에 돌입하며 USPS, FedEx, UPS 모두 택배 및 우편물 수거와 배송을 중단합니다. 은행 전 지점이 휴무에 돌입하고 차량국, 시 주법원, 사회보장국 사무소, 시립도서관 등 모두 휴무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월마트와 트레이더조스, 타깃, 홀푸드, 샵라이트 등 일부 대형 유통매장은 단축 운영을 하며 영업을 이어갑니다. 미 전역에서는 연휴를 이용해 약 7,20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는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간대는 7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7월 4일 목요일 오후 12시에서 7시, 7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7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에서 6시라고 전망했고 교통체증을 피하려면 오전 11시 이전에 출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7월 7일 일요일은 최악의 교통정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뉴욕시 보건국은 불꽃놀이로 인한 부상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불꽃놀이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사례는 총 45건에 달했으며 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3건을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직접 불꽃놀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준비한 불꽃놀이를 즐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폭죽 및 손에 들고 터뜨리는 불꽃놀이의 사용 및 구매, 판매가 모두 불법입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뉴욕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 등 연방수사당국은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언론 등의 주목을 받는 축제에는 국내외 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자에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 등 이른바 외로운 늑대가 저지르려는 테러 등의 폭력 행위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동기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시카고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4명이 숨졌으며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건은 어젯밤 11시경 시카고 노스사이드 지역에 위치한 아티스 레스토랑의 라운지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총격 현장에서는 시카고 출신 래퍼 멜로 벅즈의 앨범 출시를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다가 끝난 직후였으며 많은 인파가 파티를 즐기고 거리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두운 색 SUV 차량이 클럽 앞 인파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고 차량은 즉시 달아났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 이렇게 총 4명이 숨졌습니다. 21세에서 32세 사이로 파악되는 부상자 14명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3명의 총격범이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직 범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거된 용의자는 없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많은 탄피와 목격자 진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티스 레스토랑 앤 라운지는 고급 다이닝과 클럽 문화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 평소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총격이 발생한 같은 위치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에도 총격 사건이 있었으며 당시 클럽의 이름은 허쉬 라운지였고 당시에도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클럽이 폐쇄됐으며 이후 아티스 라운지가 해당 자리에 새롭게 문을 연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시카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이민 급습 단속이 계속되면서 이민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아이폰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CNN의 보도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CNN이 이 앱에 대해 보도한 행위가 법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와 법적 조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최근 아이폰용으로 출시된 앱 IC 블락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앱은 운전용 앱 웨이즈처럼 사용자가 IC 요원이나 단속 활동을 목격하면 지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고 반경 5마일 내 사용자에게 푸시 알람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자 조슈아 에렌은 앱에 대해 IC의 무리한 단속으로 고통받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만든 순수한 시민운동이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앱은 지난 4월부터 아이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제보는 4시간 후 자동 삭제되고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한편 IC는 최근 IC 요원을 겨냥한 폭력 사건이 50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요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CNN의 보도 자체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CNN이 이 앱에 대해 보도한 행위가 법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와 검토 중이라며 법적 조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NN 측은 성명에서 이 앱은 아이폰 사용자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공개 앱으로 이 앱은 물론 그 어떤 앱의 존재에 대해 알리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의료 사기 단속이 실시돼 300명 이상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이 중에는 한인 의료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리버베일에 거주하는 한인 물리치료사가 $200만 이상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리버베일에 거주하는 43세 물리치료사 김모 씨가 엠트랙 직원 건강보험에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건강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치료에 대해 허위 청구를 한 사기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공모자들과 함께 엠트랙 직원들의 보험 정보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엠트랙 측은 약 $225만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검찰은 연방보건부와 연방수사국, 마약 단속국 등이 공조한 2025 전국 헬스케어 사기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324명이 형사 기소됐으며 이들의 사기 규모는 총 $146억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료 사기로 적발된 피의자들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인 96명이나 포함된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작전을 통해 현금, 고급 차량, 암호화폐 등 총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으로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40억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 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한 사회복지사가 95세 치매 환자의 재산 5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악용해 환자의 노후 자산을 자신의 도박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샹텔 셰넬트가 치매를 앓고 있는 95세 환자의 예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5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어제 셰널트가 2급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셰널트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0대 피해 환자의 ATM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카지노 등지에서 현금을 인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셰널트는 90대 피해자의 퇴직연금에서 예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직접 은행에 동행해 수차례 인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셰널트는 성인보호서비스 소속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피해자의 은행 방문을 매달 동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자 이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노인의 노후 자산을 갈취한 것입니다. 셰널트의 범행은 지난 2022년 셰널트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대행을 맡은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의 자산이 급감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정밀 회계 감사 결과 피해자의 계좌가 모두 바닥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가정 간병 서비스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2023년 4월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법적 후견인을 지정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에게 88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토록 명령했고 해당 자금은 현재 피해자의 주거 및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셰널트는 이번 유죄 인정으로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지아주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 김준기 씨를 수십 번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구속 직후와 지난 4월에 걸쳐 열린 보석 신문에서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보석이 기각됐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피해자가 살던 노인 아파트의 건물 경비원으로 일한 윌리엄스는 작년 김 씨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6분 동안 50차례에서 60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17일 만에 체포돼 살인, 노인 학대 등 5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4일 제리 백스터 판사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보석금 10만 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넷 데니스 윌리엄스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직후 열린 보석신문에서 판사는 윌리엄스에 대해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 등 중대 기각 사유 4개를 모두 들어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4월 다시 열린 신문에서도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90대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석방되자 유족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교도소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해 위험이 큰 인물입니다. 자해는 치료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명의 판사에 의해 재차 기각된 보석이 임시 교체 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도 법원 결정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딸 은비 씨는 법원은 계획 범죄 정황에도 불구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엄중한 살인 관련 재판의 경우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대체 판사가 주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풀턴 카운티 검찰 제프 디산티스 검사는 범죄의 심각성, 각종 증거를 근거로 보석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6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통해 농업 제외 정부기관 포함의 사업체들이 14만 7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과 전문가들이 예상하던 11만에서 12만 개 고용 순증을 웃도는 좋은 수치입니다. 이미 발표됐던 4월과 5월의 순증 규모가 15만 8천 개와 14만 4천 개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한편 별도 가계조사를 통한 실업률은 5월에 4.2%에서 4.1%로 떨어졌습니다. 4.2% 실업률은 올 3월부터 4월, 5월 등 석 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고용 지표로 인해 시장이 기대하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고용 보고서 발표 전에 25%에서 4%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다만 9월 인하 가능성은 74.1%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RCE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불체자 단속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20개 민주당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RCE와 국토안보부에 제공했다는 점으로 이는 여러 연방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 주는 불체자도 주정부 예산으로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메디케이드 정보에는 불체자 주민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정보가 RCE에 제공되는 것에 대해 메디케이드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항공의 비행기 날개가 비행 중 분리돼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주택에 주차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개 파편은 플랩으로 애틀란타주에서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더럼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 보잉 737편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플랩은 비행기의 날개 뒷부분에 부착된 장치로 이륙과 착륙 시 비행기의 속도를 늦추고 고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109명과 승무원 6명은 착륙할 때까지 날개 플랩의 이상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여름 뉴욕시 서머 스트리트 프로그램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0마일 이상의 거리가 자동차 없이 운영됩니다. 뉴욕 시민들은 토요일 하루를 야외에서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체에 걸쳐 진행되는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맨하탄 전체 길이가 차량 없이 연결됩니다. 즉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맨하탄 최북단인 인우드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머 스트리트 행사는 오는 7월 27일 토요일 퀸즈와 브루클린에서 시작되며 8월 2일, 9일, 16일은 맨하탄 구간이 개방되고 23일은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종료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